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심화 강좌 제 20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내용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뭐 건드렸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더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그 심화 20에서는 이제 페이지가 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40페이지 한번 보셔야 돼요. 440페이지. 우리 책은 그 44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 이제 위에 보면 5번에 입지 개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정확한 위치는 저기 입지론에 들어가 있어야 될 주제입니다. 그 입지론 중에 그 공유입지론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도시 이론과 관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위치가 안 맞긴 해요. 근데 그 입지 개수가 이제 우리가 계산 주제가 있어요. 그 시험 문제가 이제 총 40문제 학교론 중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8문제 정도가 계산이 나오죠. 많이 나올 때는 11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평균 8문제라 그랬을 때 8문제 중에 이제 두세 문제는 투자론에서 차지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세 문제에서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제 차지합니다. 그래서 투자론하고 감정평가, 계산 문제 형식이 투자하고 이제 감정평가를 보면은 이게 두세 문제, 그리고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니까 두 가지 주제에서 이제 네 문제에서 6문제가 이제 출제를 합니다. 6문제는 몰빵으로 나온 적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보수적인 이제 문항수를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여기서 한 4문제 정도가 이제 최소 문제가 됩니다. 총 문제가 8문제라고 평균치 잡았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두 가지 주제에서.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그 탄력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것도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은 좀 이변일 정도로 그래서 함수가 내느냐 아니면은 탄력성이 내느냐. 그래서 한 문제 이상은 꼬박꼬박 출제합니다. 한 문제 플러스 알파인데 그냥 부수적으로 한 문제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29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파트가 이제 그 입지론에서 상호 입지론 아시죠? 레일리, 컴퍼스, 허프로 이어지는 중력 모형. 중력 모형도 이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꼬박꼬박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론에서도 이제 그 대출과 관계되는 거 있죠?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한 부분, 원리금, 원금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LTV랑 DTI를 적용해서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 나오느냐. 어쨌든 근래 이제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평균적 8문제라 그랬을 때 투자 감정 평가에서 최소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합쳐서 4문제고요. 수요 공급, 중력 모형, 금융에서 이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면은 그 나머지 이제 한 문제가 남았어요. 이 한 문제를 어디서 출제할 것이냐가 이제 그 출제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30회 의뢰받은 출제는 28, 27, 29 이런 3차년도 동안에 기출문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고 싶은데 얘가 그 출제가 됐을까? 3년 동안에 한번 이제 쭉 살펴보죠.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나오면은 내도 되겠구나. 근데 바로 전년도에 나왔다 그러면 에이 내지 말아야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기타적인 상황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내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그 효율적 시장에서 그 정보 가치가 이제 작년처럼 몇 년 주기로 한 번 딱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력 모형보다도 좀 빈도가 한때 높았던 것이 그 440페이지에 나오는 그 입지 개수입니다. 이런 입지 개수. 그리고 아주 자질구레한 데서 이제 가끔 10년 만에 한 번씩 등장하는 시험 주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개수가 가장 최근이 27회 때 나왔던 건데요. 27회 때 나왔던 입지 개수 문제가 난이도의 정점입니다. 근데 입지 개수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입지론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얘는 산업도시 이론입니다. 산업도시와 관계돼 가지고 중요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경제 기반 분석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목차는 입지 개수 목차가 아니라 정확한 논리는 이제 이게 경제 기반 분석 모델이에요. 경제 기반 분석 모델. 이 경제 기반 분석 모델은 가정합니다. 산업도시를 가정하는 건데 어느 지역에 이제 산업이 이제 두 가지 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하나가 기반 산업이 있고 비기반 산업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주로 고용자 수 가지고 논하거든요. 그러면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가 있을 것이고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도시니까 기반과 비기반만 있다 가정했을 때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를 전부 합하면은 그 지역 내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기반 분석 모델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앞자만 따볼게요. 지역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총 고용자 수예요. 고용자 수 뺏겠습니다. 총 고용자 수, 고용인. 그리고 이제 그럼 총 고용자 수는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고용자 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플러스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그럼 여기서 기반 산업이 뭐냐면은 기반 산업이라는 것을 수출 산업이라 그래요. 즉 그 지역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등이 지역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수출 산업이라 그러고 비기반 산업은 지역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등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산업이야. 그래서 서비스 산업 그리고 수입 산업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반과 비기반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산업도시의 이론이다. 그래서 기반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플러스 비기반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합이 그 지역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총 고용자 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울산을 많이 들어요. 울산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현대자동차에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있겠죠. 한 10만 명의 근로자분들이 울산의 현대자동차를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은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자체는 그 지역에서는 기반 산업입니다. 왜? 그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등은 지역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자동차는 기반 산업이야. 그런데 그 비기반 산업이 뭘까? 그럼 그 지역 내 근로자들이 현대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하는 가정이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소비 지출이 뭐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먼저 이제 먹어야 돼요. 그 먹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비기반 산업은 그 근로자분들이 현대에서 고용돼서 노동력을 채용해서 대가로 보수를 받죠. 임금을 받으면은 소득이 창출합니다. 소득을 지역 내에서 막 쓰게 됩니다. 쓰는데 지출하는데 이제 먹는데 우선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식 산업 이렇게 냅니다. 그 요식 산업은 그 지역 내 현대 자동차 때문에 같이 이제 성장하는 존재할 수 있는 비기반 산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입어야 되잖아. 각종 의류 산업. 거기 있는 수많은 의류 산업도 현대 때문에 존재하는 뭐다? 비기반 산업이 돼. 그리고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 그 각종 부동산 산업. 그 수많은 부동산 산업도 뭐다? 현대 자동차 때문에 생존하는 뭐다? 비기반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반 산업인 현대 산업, 그 현대 자동차에 의해서 근로자분들이 해당 지역에 돈을 지출하면서 수많은 비기반 산업이 이제 존재하고 그 비기반 산업에도 무수히 많은 고용자 수가 이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도시, 산업 도시의 경우는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반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비기반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합을 우리가 지역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총 고용자 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에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율로 한번 논해보면은 양쪽 좌항과 우항을 전부 다 총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총으로 나누면 얘는 1이 되고요. 요거는 기반 산업에 차지하는 비율, 기반 비율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얘는 비기반 산업에 차지하는 비율 뭐라 그럴까? 비기반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 기반 분석 모델은 그 지역을 성장시키는 이제 중추적인 역할은 기반 산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기반 산업이 도대체 지역 전체에 창출할 수 있는 영향력은 얼마가 될까라고 이제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수란 단어가 매우 익숙하시죠? 경제 기반 승수.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객관식으로 냈었는데 기반 승수야.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는 뭐라 하냐면 너무 정확하게 쓰면 지문이 기니까 요거하고 요거 관계입니다.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입니다. 기반 산업만 쓸게요.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분의 지역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총 고용자 수가 되는 겁니다.
기반분의 총이 이보다 경제기반 승수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기반 승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만약에 경제기반 승수가 5다. 근데 그 지역에 기반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는데 기반 산업의 이제 그 고용자 수가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럼 이 지역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는 몇만 명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승수가 5니까 기반 산업의 종사 수가 10만 명이라 그랬죠. 기반 산업은 본인의 종사하는 고용자 수에서 이 기반 승수만큼의 지역 전체에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 전체 민을 물으면 여기다 X값 잡으면지 그 X값이 얼마 나와요? 50만 명이 됩니다. 결국 이 50만 명 중에서 10만 명 기반 산업이 되고요. 나머지 40만 명은 뭐냐면은 이 비기반 산업의 고용자 수가 돼요. 이 40만 명의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비기반 산업에 이제 파생된 고용 창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지 산업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 산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기반 산업의 지역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승수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반이 성장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돼요. 거꾸로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그 지역은 침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또 문제를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율로 한번 따져보면은 위에 분모하고 밑에 분모하고 위에 분자를 전부 다 총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그럼 밑에 기반 산업을 위에 총으로 나누면 얘가 1이 되고요. 기반 산업을 총으로 나누면은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기반 비율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 기반 비율은 결국 뭐예요? 기반 비율 플러스 비기반 비율 1이라 그랬으니까 기반 비율은 1에서 뭐를 빼면 되죠? 비기반 비율을 빼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분의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출제했었냐면은 책에는 이 내용이 설명이 안 돼서 뭐 좀 곤란한데 유명한 15대 이제 이게 지문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을 한번 할 텐데 먼저 지문 어떻게 냈었냐면은 만약에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야.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경제 기반 승수는 얘는 작아지게 되죠. 그냥 기반 비율이 커지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승수는 이제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면 결과는 반비례 관계잖아. 그래서 기반 비율의 방향과 경제 기반 승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뒤집어서 그럼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떻게 되냐? 얘도 같이 커지게 되죠. 때문에 이제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면은 기반 비율은 낮아지니까 승수는 커지죠. 그러니까 비기반 비율과 승수는 이제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플러스로 표시하고 이거를 이제 장난을 쳤었죠. 즉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면은 경제 기반 승수는 낮아진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으로 나왔었는데 15회 때 엄청 틀렸던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요거와 관계돼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항상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되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라는 지역은 이제 산업도시입니다. 이런 경제기반 분석 모델은 소비도시에는 적용이 안 돼요. 산업도시에만 적용이 되는 이론이다. 그 지역 산업도시를 성장시킨 동료군이 뭐고 동료군이 기반산이 도대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 하나 예제를 한번 보면은 자료를 한번 볼게요. 가라는 이제 산업도시가 있는데 가의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기반산업 비율이 이제 20%였다라고 뭐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20%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좀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근데 기반산업의 신규 고용이 이제 얼마나 올까요? 5천 명이 이제 창출됐다는 거야. 요 정도만 한번 딱 보는 거죠. 그 기반산업 비율이 20%인데 기반산업에 새롭게 신규로 고용이 5천 명이 창출됐어요. 그럼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요동을 치겠지. 이 5천 명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제 그 질문이 그럼 이 지역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쳤을 때 총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기반산업의 신규 고용이 이제 기반산업의 신규 고용 발생해야 돼. 5천 명이 창출됐으니까 이 5천 명이 지역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면은 첫 번째 경제 기반 승수를 알아야 되죠. 이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경제 기반 승수가 기반분의 총이잖아.
또는 비율로 따지면은 기반 비율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 기반 비율이 몇 퍼센트 주어졌어? 20%가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0.2죠? 0.2분의 2를 하면은 이거 얼마 나오냐? 5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평소에 이 지역은 기반 산업이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5배였었구나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승수가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 되죠. 승수값이 5가 있는 그 기반 산업에 신규로 5천 명이 창출됐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5천 명을 집어넣고 지역 전체 종사자 수가 몇 명이냐라고 X값 잡으면 되죠. X값은 5천 곱하기 5니까 2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럼 2만 5천 명 중에 그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금 5천 명이고 비기반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다? 2만 명이 되는 거죠. 합쳐야지 2만 5천 명이 나오니까 결국 이 지역은 우리가 분석하기를 기반 산업에 신규가 5천 명이 창출됐으니까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돈을 막 쓴다 그랬잖아. 입는데 먹는데 잠자는데 기타 등등 막 쓰다 보니까 그 지역의 수많은 기반 때문에 같이 공존하는 비기반이 같이 막 성장하죠. 비기반 사람이 성장하니까 그 비기반에도 새롭게 막 고용이 필요하잖아. 고용 창출 효과가 막 생기겠지. 그래서 이 5천 명 때문에 비기반에 대한 2만 명이 추가로 발생한 거야. 이 지역 전체는 그래서 기반 5천, 비기반 2만 명에서 지역 전체로 2만 5천 명이다. 이런 식으로 논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은 기반 승수가 크면 클수록 이 기반 산업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기반 산업을 잘 가꾸고 이게 계속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정부도 이제 많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울산은 지금처럼 이게 침체되면 조선소처럼 이게 침체되면은 지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내용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기반 승수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내용이 이제 구성된다라고 판단해 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의 배경을 가지고 440페이지에 입지 계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을 성장시키는 기반 산업이 있죠? 이 기반 산업이 뭐야? 요거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이 기반 산업의 뭔지를 밝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지 계수다 그럽니다. 입지 계수. 이거는 거의 대부분 계산으로 뜹니다. LQ라 그러기도 하죠.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긴 한다. 그 입지 계수를 논하려면은 먼저 특정 산업을 이제 제시해 줘요. 특정 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그 특정 산업을 이제 밑에다가 깔죠. 그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입지 계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정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한 비율분의 지역이 차지한 비율이기 때문에 전국분의 지역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입지계수 문제가 나오면은 특정 산업이 이제 어느 걸 제시했는지를 이제 시험지에다 표시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A 지역인지 B 지역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사실은 이게 나누기잖아. 나누기는 항상 의사결정이 뭐 가져가냐? 1 가지고 판단한다. 1. 그래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 그 무슨 뜻이야? 이 산업에 대해서 전국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이 지역의 종사자 수가 더 많다는 뜻이지. 결국 이 지역에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특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특화 산업이다 또는 이제 기반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경제 기반 분석 모델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기반 산업이 뭔지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분석하는 입지 계수 이런 논리인데 근데 이게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게 입지 계수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아마 14회인가 16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한 5문제, 6문제가 아마 출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처음에 간단하게 나왔다가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과정 중에 27회 때가 이제 난이도의 정점을 이제 보여줬어요. 이 난이도 정점이라는 것은 별건 없고, 저거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형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옛날 기출문제 보면 진짜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거기 이제 440페이지 하단부에 내용이 27회 때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7회 때 나오고 28, 29회 때 2년 연속 썼으니까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야. 이 부분이. 근데 거기에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가 이를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르지. 대부분의 문제는 뭐로 내냐면은 X산업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A도시, B도시, C도시 이렇게 제시해주고 X산업의 입지계수가 얼마냐라는 결과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A, B, C, D 4개나 주어졌었고요. 4개 도시 중에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도시가 어느 도시냐라고 1번부터 5번까지 조합을 쫙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딱딱 안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그럼 입지계수는 전국분의 지역이라 그랬잖아. 전국분의 지역인데 이제 어느 산업에 대한 논리냐면은 X산업이라고 정의 내려줬죠. 그러면 이제 먼저 전국은 공통적인 자료잖아. 1보다 큰 도시가 얼마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분모 있죠, 분모. 분모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입지계수. 그럼 분모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표를 잘 보시는 연습하셔야 돼. 전국의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냐면 거기 6,250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분모 전국에서 6,250명 해놓고 그럼 전국에서는 특정 산업, 즉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봤더니 X산업의 전국 오른쪽 잘 오른쪽 칸에 있죠. 전체 종사자가 6,250명인데 X산업은 3,350명으로 돼 있잖아. 이게 이제 계산기 안 가져가신 분은 당황하신 거지. 왜냐 이거 입지계수는 그냥 무난하게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인데 딱 안 떨어지게 해놨잖아. 이거 암산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기를 뚫게 해야 돼. 3,350을 6,250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약 얼마 나오냐면 약 0.53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가 0.5, 전국에 차지하는 X산업 비율이 0.536에 나와서. 근데 문제의 형식을 잘 보세요. 1보다 큰 도시를 물어봤잖아. 그쵸? 그러면은 입지계수가 1보다 큰 도시. 그건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가 돼 있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조합이 두 개 묶여서 이제 조합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먼저 그 위에가 이게 1보다 커지려면은 분모가 전국 비율이 0.536에 나왔잖아. 그럼 1보다 커지려면 분명히 위에 있는 데이터 값이 0.536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당연한 말이잖아. 그럼 거기에 A도시를 보니까 전체 종사자 수가 맨 왼쪽 칸에 있죠? 몇 명이죠? 1,000명이야. 데이터 그냥 입력하면 돼, 현장에서는. 근데 전국에서 X산업의 A도시의 X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400이 돼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면 0.4가 나오지. 그 1보다 큰 걸 물어봤기 때문에 0.536이 커요? 0.4가 커요? 0.536이 크고 위에가 분자가 0.536보다 작잖아. 작으니까 이거는 확인할 필요 없이 무조건 얘는 1보다 뭐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험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런 식이야. 만약에 이제 이렇게 A, B, C, D가 주어졌다. 그 A 도시의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입지계수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지금 0.536 공통적인 자료는 통일시켜서 구한 다음에 0.4가 나왔죠. 그 0.4를 뭘로 나누면 돼? 0.536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이 도시는 0.746인가 나올 거야. 입지계수가 A 도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일부러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어떤 의미냐면 다시 대부분의 이제 이 문제 말고 그동안의 과거의 기출 문제들은 뭐였었냐면은 A 도시의 입지계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입지계 구하시오. 뭐 A 도시랑 B 도시의 입지계수 구하시오. X산업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럼 분모를 공통적으로 전국비로 놔둔 상태에서 위에 분자에 해당되는 이제 A, B, C 도시 한 다음에 위에서 해당되는 비중을 아래 전국에 해당 비중을 나눠서 이 결과가 이걸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A, B, C, D 4개 도시가 나왔잖아. 근데 이 4개 도시를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출제인이 반영해서 어떻게 했냐? 1보다 큰 거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 0.536, 0.5하니까 분명히 오해가 작으니까 얘는 1보다 작아. A는 탈락이 됩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A는 탈락되면 거기에 1번하고 2번이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탈락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3, 4, 5번 중에 하나네요. 그럼 B를 한번 볼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쭉쭉쭉 나옵니다. 그럼 A하고 B는 딱 떨어지게 해줬어요. B도시는 전체 종사자 수가 2,000명이죠. 근데 이제 X산업의 종사자 수가 몇 명이야? 1,200명이네. 그럼 얘는 0.6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밑에가 0.536, 위에 0.6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위에가 더 크니까 얘는 1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B는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B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보니까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C가 캐스팅 보트네요. BC냐 아니면 BD냐 두 가지인데 그럼 C를 이제 그러면 출제원이 역시 여기를 만만치 않게 했죠. 계산기 있어야 돼. C 도시를 딱 보니까 전체 종사수가 1150이야. 1150이고 그리고 X 사람의 종사자 수는 몇 명이 그 X 종사자 수는 650명이죠. 650.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누면 되지. 근데 이게 딱 안 떨어지게 해줬잖아. A, B는 부드럽게, C는 이제 만만치 않게. 계산기 없이는 힘들게. 그 650을 이제 650, 1150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데이터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약 0.565인가 그 정도가 나옵니다. 0.565. 요 값이 이제 우의 비중이 0.565가 나와. 근데 분모는 0.536이죠. 우의 X 도시는 뭐다? 0.565야. 우회가 커요? 아래가 커요? 우회가 크지. 우회가 크니까 분명히 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겠지. 입지계수가. 그죠? 요것이 이거보다 더 크니까. 아, 그럼 얘도 해당되겠구나. 그럼 B하고 C가 완성이 되는 순간에 당연히 D는 확인할 필요 없이 X가 되는 겁니다. 조합이 지금 두 개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B하고 C였던 3번이 정답이었던 이제 27회 때 내용인데 이게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왜 A, B, C 4개가 나왔어요. 그동안 최대치가 3개였었거든요. 4개가 나왔을 때 좀 약간 당황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산업은 X, Y 2개 산업만 가지고 논하고 문제 형식도 나중에 입지계수가 얼마냐 데이터 값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런 걸 물어본 것은 아니었었죠. 이런 걸 만약에 물어보면 구한 거를 또 다시 다 나눠줘서 또 계산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1보다 큰 거, 우리 중개사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이제 구성했던 거죠. 그럼 분모는 어차피 통일되니까 위에 있는 숫자, A, B, CD가 들어갈 위에 분자에서 밑에보다 큰 것만 이제 결과가 나온 것만 찾아서 조합하면은 1분 안에 풀 수가 있게 해줬었어요. 이것은 이 문제를 연습이 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연습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제 우리 예상되는 그 입지 계수에 대한 사고 방식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논리를 통해서 이 승소에 대한 논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입지 계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440페이지 홀로 둥 떨어져 있는 요거를 의미를 좀 부여해 드리면서 그 기본 강의 시간에는 안 했었어요. 이런 계산에 대한 구조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심화 과정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이제 나머지 심화 과정에 이제 강좌가 몇 건 남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심화 강좌는 이제 뭐 했냐면 기본 강좌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감정 평가를 한 그 10강을 통해서 정리해 봤었어요. 감정 평가도 7문제짜리인데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주제별로 한번 해 봤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요한 수요 공급에 대해서 탄력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엄청 많이 중요합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금융권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 리츠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 문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높아진 입지계수를 건드렸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있어요. 남아있는 게 이걸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우리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문항수도 20점짜리 나오는 뭐냐면 투자론에 대한 논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투자론은 뭐 했던 거지만은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오프라인에서도 지난주까지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또 생소하고 또 줄을 쳐봤더니 줄이 왜 쳤는지 모르겠고 기출문제 알았던 것 같은데 기출문제 보니까 시급해서 못 풀겠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 시기가 됐어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투자론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학습 차원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남은 시간 투자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